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황 대표의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라테 이슈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멀리 앉아 계신 저는 정하백님. 정하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옆자리에 울다 웃자의 하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울다 웃자 하트님의 그 목걸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니 이런 반짝반짝하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너무 더워서 네. 입고 있던 자켓을 벗고 네. 그냥 사무실에 있던 그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네, 네, 제가 네. 영상을 보니까 이게 네. 반짝반짝해갖고 예쁘게 나왔어요. 괜찮더라고요. 네. 봤어요. 근데 지금 요것도 보니까 예쁘게 요런 요 나올까요? 장식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이게 더 번쩍 그러네요. 뭔가 진 느낌. 졌어. 오른쪽에 우리 사람책 도서관의 마마킹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사실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많았죠. 네, 아마 다들 정말 전에 없던, 그러니까 사실 지진이 네. 난 것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정말 이야. 아마 최초죠. 우리 맞아요. 수능이 연기가 되는 그런 두 번째. 아 그래요? 두 옛날에 번째라고요?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저는 그날 네. 이제 저는 우리 언니네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제 수능을 이제 네. 다시 보겠다. 아. 그래가지고 휴가를 나와서 떡을 사갖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떡을 주고 네. 근데 시험 잘 보라고 언니한테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연기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어떠셨어요? 우리 마마킹님 어떠셨어요? 그래, 맞아. 지난주에 가장 저는- 빅 뉴스 아니에요? 저는 수능생 엄마잖아요. 그니까. 근데 명동성당에서 네. 수능생들을 위한 안수 기도도 있고 해서 이제 피정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미사 참여를 하는데 마침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수능이 취소된지를 모르고 저는 오직 기도만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왠지 저도 모르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전 정말 취소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 커피숍 가갖고 이제 충전 부탁드리고 네. 근데도 제 핸드폰이 또 이게 안 되려니까 그랬나 봐. 맞아요. 예, 근데 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명동성당에서 내려오면서 저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가는 은행이 없어갖고 네. 저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기 그 한화 있는데 거기 기업은행 본점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은행 본점에 가서 기계 캐시 뽑는데 마침 거기 직원분들이 계신데 이름이 그분이 무슨 조장님이셨는데 이름이 요일? 끝자 저는 끝자가 기억이 네. 나는데 근데 성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장 요일 예, 그런 성함을 가지신 조장님이셨는데 기업은행 그 건물 본점에 네. 야간 당직하시는 아, 분인가 봐요. 네. 근데 기계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또 번주기 좋게 정말 제가 수능생 엄마인데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핸드폰 10분만 충전하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저 10분 했는데 와, 그 충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속보를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뉴스를 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수능생 엄마라는 얘기 듣고 네. 정말 저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기업은행에 야간 당직하셨던 그때 요일 이름 들어가시는 예, 조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아마 놀랍겠다. 다들 되게 충격이 컸을 텐데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모든 컨디션을 거기다 다 맞춰놓은 맞아. 상태에서 사실 일주일을 미룬다는 게 아이들도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참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 우리가 다행스러운 불행 거는 중 다행인 게 네. 전날이라서.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네. 아이들의 모습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아직 우리가 조금 네. 성숙해졌다. 그렇죠. 예, 맞아. 그런 느낌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사실 지진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한 주제가 성희롱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때 그 정부에서 관련한 대책 발표한다고 했었죠. 네. 그 내용이 마침 일부 좀 공개가 돼서 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1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지난번 말씀드린 저희가 방송한 내용하고 관련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심의 의결된 법안 중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안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가 있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준다던가 하는 조치를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또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런 것들을 분리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사항이 생겼고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금이 더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은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니실 텐데 회사에 보면은 이제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년을 풀로 그러니까 80% 이상인가 출근을 하면은 그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겨요. 네. 그리고 1년 전에는 원래 연차 휴가가 없는 거고 다만 내년에 발생할 연차 휴가를 당겨서 쓰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맥시멈 한 달에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한 11개 정도를 우리가 당겨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당긴 만큼은 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유연성이 아니,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개 중에서 아. 내가 당긴 것만 쓰고 남은 것만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1년 미만의 노동자들도 11개까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근무하더라도 11개 쓰고 내년 거 당겨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네.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1년 그다음에 2년까지 총 26개, 26일을 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로자들의 어떤 그 휴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서 요즘은 사실 이 난임 치료를 젊은 그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이 난임 치료도 연간 사흘간은 난임 휴가를 또 별도로 그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성 근로자들이 만약에 난임 치료를 하기 아무래도 이제 뭐 저출산 그런 재택이라든가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근로기준법에 뭐 휴일이 있는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 중에도 이제 난임 치료도 받으러 이렇게 시작하신 이런 친구도 있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게 내년 6월부터 이게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진 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진 재난 문자 딱 받고 나서 바로 저는 그
이렇게 제가 흔들리는 건 사실 살짝 여기가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사실은 가끔 이렇게 지하철 이건 때문에 가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그래요? 느끼긴 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약간 어질한 느낌을 살짝 좀 받았거든요. 저는 길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못 느꼈고 재난 문자가 딱 왔길래 나중에 이제 그 신문 같은데 봤더니 그 재난 문자가 엄청 빨리 이제 예. 처리되어서 네. 좋고 담당자들이 좀 네.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저는 정말 몇 초 지진- 만에 이렇게 그게 처리가 재난 되면 문자가 빨리 오면 올수록 지진 피해도가 뭐 30%, 뭐 70%까지 그래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지진 속보가 나올 때 내심 저희 아파트는 이제 제 집은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그 재건축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지진 저희도 내진이 돼 있어요. 예, 그 맞아요. 준비가 돼 있는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열성적인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정말 그러기를 잘했구나. 예, 그런 굉장히 그 소식을 물론 안타깝지만 네.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좀 약간은 흐뭇했습니다. 전혀 못 느꼈는데 애기 아빠가 느꼈냐고 해서 못 느꼈다니까. 저도 못 느꼈어요. 내진 다 설계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은 그쵸. 또 건축 쪽에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지진 처음에 일어난 게 그 포항에서 5.4 네.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문에서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그 서울에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네. 예. 롯데타워. 제2. 그 롯데타워는 어떻게 설계된 건지 그걸 알아봤더니 네. 이제 진도 9까지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4니까 9는 네. 굉장히 좀 보통 그래도 일반적인 안전하다. 아파트가 다 5.4의 네. 내진 설계더라고요. 예. 지금 내진 설계기가 먼저 나와서 제가 좀 그 네. 순서를 바꿔서 좀 말씀드리면 그럼 내진 설계 조회는 기본적으로 그럼 해보셨네요? 지금 인터넷에서 한참 이 지진 이슈가 난 다음에 우리 집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조회하는 게 막 이렇게 저는 조회 안 한 이유가 저희 아파트가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100%네. 설마 5년 된 아파트인데 그렇지. 그게 당연히 돼 있겠죠. 네.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럼 해봤어요.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네, 네. 그냥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라고 검색을 하셔도 오. 되고요. 도메인이 뭐 따로 있긴 한데 아마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본인이 쓰시는 뭐 사이트에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바로 뜨고요. 거기에서 우리 집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진 설계가 그 내진 설계가 하도록 이렇게 적용이 된 건축물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보통 것처럼 10년 이하 된 아파트는 네,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5라고 나오면은 이제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니까 이거는 너네 건물에 X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불안할 이거는 것 안 같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 내진 설계란 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춰서 이거 건축을 설계했느냐인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3층 이상의 연면적 잠시만요. 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글씨 엄청 작다 근데요. 3층 이상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네. 13m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건물이 한 20% 정도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일본에 사실 지진이 네.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본의 동경대학교 지진연구소의 교수 한 분이 한 네.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의 이야기를 한 모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대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되게 밀집돼 있고 고층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건 작을 텐데 실제로 그 파동이 커서 서울 지역에는 오히려 이제 건물의 이런 그런 어떤 균열이나 이런 내진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화재가 일어날 염려도 되게 많고 화재랑 서울이 가스관 같은 거. 예. 네네네. 그런 게 위험한 거죠.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그 건물들이 적어도 일단 한 규모 6.0 정도 지진에는 견뎌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우리 집 건축물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전한 네. 건지 그러니까 포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포항을 하면서 실제로 서울에서 그날도 이걸 느꼈다는 느꼈다고 분들이 하는, 실제로 맞아. 이제 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이제 새로운 내진법이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1978년도에 미야기현에서 대도시 지진이 나면서 네. 건축기준법을 새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바꿔서 기존에는 규모 5를 이제 내진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6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건물 붕괴 방어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준을 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내진 설계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된 건 2000년도부터라고 해요. 물론 이제 1988년도에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떤 의무화 조치가 있긴 있었지만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됐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건축의 어떤 양식이나 건축에 쓰이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지진을 대비해서 조금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약이나 이런 주요 철강사에서 이 2000년부터 내진 설계가 본격화가 되면서 사실 그 여기서는 이제 내진 강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축용 내진 강제. 그러니까 이게 강한 소재의 강한 재료? 어떤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에 각 브랜드들이 회사에서 성공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건축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가 않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내진용 강제 를 사용하라라는 규정이 법제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 그거를 기업에서 만들어도 일단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죠. 건축물의 어떤 정말 계속 우리가 저는 사실 가끔 그런 불안해요. 이렇게 불안한. 높은 빌딩 막 세우고 맞아. 막 지하 막 파고 이러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게 네. 정말 기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진이 아니더라도 싱크홀이 계속 서울에 나 나 그거 그러다 무서워. 보니까 그것만 무서워요. 봐도 무섭잖아요. 그쵸. 어. 잠실만 가도 좀 무서워. 그쵸. 무서워요. 원래 우리 남편이 네. 절대 거기 잠실 그 건물 반경 얘 쓰러지는 500m 거 가까이는 얘 쓰러지는 거 2km인가? 감안해서 뭐 하여튼 그 피해 있어야 가까이는 된다.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도 막 농담으로 그 롯데타워 생겼을 때 야 빨리 가서 빨리 한번 보자. 나중에 이 건물이 오래되기 전에 빨리 한번 갔다 오자 막 이런 말을 미안하진 했죠. 않으셔도 돼요. 저 갔다 왔어요. 아. 저는 사실 무섭기도 하고 남편이 네. 그런 얘기 했고 저는 무서워서 안 가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무 거길 가고 그러니까.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게 새로운 건물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한번 가시고 가고 싶으신 싶어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봄인가 여름쯤에 네. 한번 모시고 갔다 왔는데 뭐 한 번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근데 좋긴 좋아요. 안 해? 한 좀 번도 안 좋대요. 가봤네. 예,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전한 그런 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진 철강제 사용 의무화나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 딸이 일본과 이제 일본 문화를 전공하는 과를 나와서 네. 또 일본에 뭐 유학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지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고 있고 너무 대비가 없다. 그래서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일본은 무조건 집에 가구를 설치할 때 그 벽에 고정 장치가 있대요. 네, 저도 그게 일반화돼 그거 있다고 찾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모든 일반화돼. 가구가 다 지진 시에 넘어지지 않게. 왜냐면 가구에 깔려서 사망하시는 그럴 수도 분들이 있네요. 막 우리나라에 만약 진짜 뭐 지진 심하게 왔다 그러면 보통 집에 있는 가구 다 넘어질 거 다 아니에요. 틀어지겠- 그래서 일본이 북박이가 맞나? 그러니까 벽에 고정하는 그 혹시 기호를 보이세요? 따로 판다 그러더라고요. 높은 아마 가구에. 요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보시면은 지진 방지 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높은 가구 위에 네. 천장이랑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저 책꽂이인가 보다. 무너지지 않게 딱 예, 위에다가. 가구 위에 쓰러지지 않게. 그게 아마 이런 류의 하나인 것 네, 같아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간 유학생들만 지진이 났을 때 뭐 하십니까?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유학생들만 고정을 안 해가지고 그 가구가 넘어지고 책이 다 넘어져서 네. 사람이 깔렸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책이 그렇죠. 무너졌을 때 나올 수가 없대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서울이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천재지변보다 인재로 인한 그렇죠. 예, 지금 우리의 대비를 부주의로 안 해서. 예. 그다음에 그 생존 가방이라고 해서 네. 재난 가방, 생존 가방 그런 명칭의 가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비상. 그래서 제가 또 쿠팡에 쳐봤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파나 그래서 생존 가방 막 치니까 팔더라고요. 어. 가격대가 이제 7만 원부터 17만 원 선까지 네. 다양하게 뭐 있어요. 들어있어요? 네. 어우, 완전 그러면- 완전 리얼 정보다. 일본에 진짜. 있다. 지금 따님이 일본 거기에 보통 뭐가 들어있냐면 네. 비상용 용변 봉투, 다기능 손전등, 그다음 생수, 그다음 거기에 있는 식품은 5년 동안 유효 기간이 5년 동안 통조림이나 뭐 이런 건가 뭐 보다. 건빵이나 그다음 식품 가열 봉투에 뭐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알루미늄 담요가 있고요. 그 알루미늄이 왜 좋은지 아시죠?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추위를 견딜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재료라서 이게 있으면 그 뭐 저체온증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다음 알코올 제균제, 그다음 뭐 귀마개, 슬리퍼 그런 것들이 있고, 거의 세트로 촛불.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20 몇 가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1인용인가 그게? 가족이 4명이면은 이게 아마 1인용일 거예요. 그렇구나. 목돈이도 준비하려면 그다음 마스크, 그다음에 네. 긴급 연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네. 그 안에 내용물들이 약간씩은 다르고 네. 특히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용 오, 예, 생존 네. 가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왜냐면 반려동물도 이제 그죠. 사람 먹는 걸 먹일 수는 또 없으니까 반려동물용 예. 그렇게도 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네.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저보다 더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들은 얘기를 네. 옮겨왔을 뿐입니다. 저는 지진이 딱 났을 때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으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진이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됐고 네. 그리고 누구한테 예를 들어 지진이 났어. 그러면 아이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지인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로 지진이 나자마자 검색을 했었어요. 지진 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진이 도대체 5.8이라고 하는데 그 강도가 그 규모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 5점 몇, 뭐 6점 몇, 그러면 사실 1차이잖아. 1점 차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규모 1.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작은 차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엄청 큰 처음, 차이일걸요? 예,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5하고 6하고 7하고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서 6이 되면 일단 건물이 균열이 되는 거고, 7이 되면 완전히 다 무너지죠. 무너지는, 그런, 그러니까 반경 2km 이상인가가 아마 다 무너지는 게 아마 7 이상 되는. 그래서 5, 6, 7 그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 정말 이 지진 그 규모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그러니까 4점 몇도 되게 큰 그렇죠, 규모의 지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에서 3점까지 되면은 그 몸으로 느끼면서 이게 약간 흔들림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5가 넘어가면은 그런 거. 그다음에 어디지? 일본에서 몇 년 네. 전에 났던 대지진 그게 아마 7점 몇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7이 넘어가면 그때 정말 엄청난 재앙이 그렇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진 대피 이런 품이나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알아야 되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피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서 조금 얘기 들은 것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의 대피의 교육과 그다음에 실행, 훈련을 유치원 때부터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 자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일본에서 사셨는데 일본은 그게 유치원 때부터 그게 다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몸이 자동으로 어, 움직이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일이 있을 움직인대요.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집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마 아실 거예요. 탁자 밑이나 침대 밑에 숨어서 일단 머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진이 나면 우리가 보통 만화에서 보면은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네. 무섭게.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고 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지진이 나면 발밑이 아니라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에 거. 머리를 다치는 게 일단 1차적인 그래서 피해. 주로 식탁에 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등이 떨어진다거나 아까처럼 책꽂이가 넘어진다거나. 네.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목조 주택이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탁자 밑에 숨으면 어느 정도 그게 안전하대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봤던 그런 네. 그 지짐대 예, 같은 거, 지지대 같은 것도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밑에 들어가는 거지 원천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진 설계 실천율이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잠시 피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일단 나갈 밖으로 수만 나- 있으면 외부로 그렇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대피할 땐 무조건 쿠션으로 머리를 감싸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욕조 같은 데가 제일 그나마 예 안전하다고 해요. 거기가 그 욕조의 벽면이 잘 무너지지 않는 설계로 돼 있대요. 그렇기도 그리고 하고 거기 만약에 갇혔을 때 물도 물도 있고. 마실 수 있어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진이 나면은 문을 열어놓으래요. 현관문을. 이게 혹시라도 이제 내려앉아서 틀어져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네. 문을 무조건 열어놓고 가스나 전기 무조건 차단하고. 잠가야 되지. 가스 전기 차단하고 그다음에 도망칠 때 급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화재 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무서워, 무조건 생각만 해도. 가까운 층부터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되겠네. 내가 있는 가까운 층부터 눌러 무조건 내리는 거니까 열리는 게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왔을 때는 넓은 공터로 이동을 해서 일단 떨어지는 걸 맞으면 안 되니까 쿠션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대피를 하게 되면은 우선 가족이랑 만날 장소를 네. 미리 정하고 어디에서 만약에 무슨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무서워. 그러네요, 진짜. 저 여기 책상 밑에서 네. 그래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가방 네. 그거 미리 준비했다가 현관 가까운 곳에 항상 그거를 대피해 놔야 된다고 하고요. 이동할 때는 지하철 절대 안 되고 버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으면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을 딱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럴 때 막 재난이 닥쳤을 때 막 사람들이 모두 뛰면은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압사 사고 같은 게 예, 생길 수도 있죠. 이게 패닉 현상이 일어난다고 넘어진 하더라고요. 위에 계속 사람이 이제 넘어질 예, 수가 있으니까. 예. 앞에 떨어지는 것도 먼저 가서 맞겠다. 그러니까 네, 막 질서가 무너지면서 네, 이제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고가 추가로 생기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는데 대피하는데 보니까 줄 서서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줄 서서 해. 나 전에 봤는데. 뛰지도 않고 대단해. 그냥 침착하게 걷는데요. 마치 이건 제가 인터넷에 블로그가 자기 남편의 경험을 지금 쓴 건데 그냥 정말 좀비들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뛰지도 않고 막 주변에 이런 루머에 휘둘리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침착하게 타타타타 걸어가지고 편의점 나타나면 편의점에 딱 줄 서갖고 물건 사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진 대비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했기 완전 때문에 세뇌당하듯이 어릴 때부터 쫙 됐으니까. 저희 때는 그 교련 시간에 화생방 훈련해서 맞아요. 응급처치도 배우고 일상생활에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뭐 무조건 대학이니까 이런 생존을 위한 교육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붕대 매는 것도 몇 초 안에 해야 되는 네, 시험 봤잖아요. 시험 네. 봤던 거 생각나요. 맞아요. 시험 봤어요. 여기 이렇게 애들 매는 추대면서 순서가 있어. 연습했잖아요. 모르죠. 추대면서. 네, 얘기만 들었어요. 이제 젊은 정말 세대. 우리가 세월호를 한번 겪어서 그런지 그래요. 정부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물론 정말 수능생 엄마로서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12시간도 안 남겨놓고 그렇지만 뒤돌아서 봤을 때 이건 누구나가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건 정말 성숙한 마마키. 네, 그러네. 아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진짜 고3 아이들도 수능날 예. 수능 보다가 그 난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수능 전체가 예. 그냥
취소되거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 시험을 시험 못볼 점수가 거야. 다 무효 처리되고 이랬으면 진짜 애들 그래. 더 아니 근데 처음엔요. 저도 인간인지라 네. 이 1999년 아이가 우리 애예요.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시랜드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산후조리원에서 정말 펑펑 울면서 그걸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기억나요. 꼭 좋은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애를 사립 유치원을 보냈던 게 그 시랜드 화재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저희에게. 애들이 그때 문에 잠겨서 못 네,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뭐 신종플루니 진짜 온갖 걸 다 메르스. 겪은 세대잖아요, 걔네가. 아니 얘네들이 수학여행도 못 가고 너무 뭐 아기 때는 광우병 파동 물론 뭐 그 세대마다 있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계속 됐는데 유난히 많은 걸 겪은. 마지막에 와갖고 거기다 고등학교 와서는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도 그러니까. 또 그랬죠. 정말 근데 갑자기 이게 종지부를 찍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엄마 마음에 진짜 이런 옛날에 했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이런 화생방 훈련이라도 다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이건 생존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너무 잘했다 하는 게 만약에 시험 보다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더 잘한 거는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이자 우리가 녹화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수능 보는 날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 저도 우리 애 데리고 시험 보는 학교 먼저 갔다 왔어요. 지각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했는데 학교도 배정을 바꾼다 이러면 정말 화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학교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교실 보는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배정받은 학교는 그대로라서 크게 동요되지 않고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포항에서 있는 그 친구들 마음은 제일 힘들죠. 정말 똑같은 엄마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건 산후조리원. 네. 너무 감동이 그리고 한동대에서도 10번이나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넓은 마당 뭐 운동장으로 막 그 질서 있게 하더라고요. 네. 지금 황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이 정보가 네. 이게 살아있는 정보라서 맞아요. 너무 이게 이제 좋아요. 예. 그렇죠. 근데 몸에 이게 이제 배워야지. 앞으로 배워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수능 관련된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게 나가는 날이 이제 수능 날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날 어쨌든 그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포항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9개 학교인가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예, 5,500명이라 예. 하더라고요. 일단 바뀌었고 다행히 이제 수능 전날이나 수능 아침까지 다른 여진이 없으면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도중에 와, 지진이 일어나거나 뭔가,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일단은 시험이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정확히 이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마련이 돼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에는 그걸 어쨌든 미리 어떤 걸 발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파장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 중인 것을 정확히 발표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쪼록 이번 그 지진 어떤 이런 상황에도 네. 불구하고 아이들이 수능을 또 일주일 미룬 만큼 안전하게 네. 잘 치러지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단 라떼 이슈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